안녕하십니까. 와이드 이슈 백지훈입니다.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야 모두 정책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대안보다는 정쟁만 부각됐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려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외교 무대에서 욕설 논란까지 일으켰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국회의원 그리고 오승영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도부 최고위원 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나요? 8월 28일자로 저희가 전당대회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한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한 3주, 4주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있고 또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더 혁신하시길 바라는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집중해서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도전하실 때 30대 최고위원이었고 보니까 20대에도 최고위원은 도전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맞습니다. 30대 최고위원이 돼서 최고위원회 회의하시는데 어떠세요? 직접 참여하니까. 일단 최고위원회는 이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정보들을 다 보고도 받고 또 논의도 합니다. 원내에서의 여러 가지 각 상임위별 18개 상임위가 있는데요. 18개 상임위별로 각 입법 현황이라든지 정책위에서 어떤 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논의들을 다 보고하고 상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또 이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또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배우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을 했으면 뭔가 이렇게 큰 액션이 있다든지 메시지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약간 지금 민주당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아까 방금 서두에서도 또 앵커께서 좀 박한 평가를 하셨지만 어찌 되었건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격식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을 준비하는 그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민생의 현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양곡관리법을 중점적으로 핵심 법안으로 지정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쌀 수급 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 윤석열 정권보다 보다 더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최고위원회 실제 이 광주와 또 전주 또 부산에서 개최하면서 각 지역별 현안까지 챙기는 등의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또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은 그 안에 있는 분이고 밖에 계시는 오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메시지가 좀 지금 민주당에서 들리는 그 메시지의 대부분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메시지이고 대표나 최고위원 그리고 각 의원들이 민생과 관련해서 여러 강조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입법 대안들도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국민들 귀에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아마 민주당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법 리스크를 외면할 수도 없고 또 그것만 할 수도 없는데 국민들은 너무 많은 목소리를 몇 달 동안 듣다 보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식상하고 빨리 좀 어떻게 이 문제 해결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여론들이 아마 있을 것 같고 아마 호남 유권자분들, 지역민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최고위원회 저희 호남에서는 임선숙 최고위원 계시잖아요. 네. 같이 최고위원회 하셨을 텐데 뭐 어떤 말씀 좀 하시던가요? 지난 이 월요일에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고요. 최고위원회 이제 당무위원회 인준 사안이기 때문에 인준을 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처음 최고위원회 공식적으로 참석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현안에 관련된 얘기는 못 나누고 있습니다만 내일 아마 오전에 있는 또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임선숙 최고위원께서 어찌됐건 이 호남을 대표하는 또 여성 출신 변호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다 더 부각해서 또 중점적으로 아마 최고위원 활동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임선숙 최고위원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뭐 친정 체제가 완성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당초에 강조했던 통합이나 탕평보다는 그런 게 좀 약해지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언론에서 편의상 8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친명 대 비명으로 좀 편리하게 나누시긴 했었는데요. 어찌됐건 저는
이 초선, 재선, 삼선, 또 여성, 청년, 지역 등으로 팔색조 후보군이었다고 보고요. 이번 최고위원회 구성도 청년, 여성, 또 초선, 재선, 삼선 등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습니다. 또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좀 보다 더 개혁 성향이 강화된 그동안 여러 가지 뭐 통합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고 합리파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더 국민께 혁신해야 되고 더 낮은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개혁적 성향의 최고위원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다고 생각하지 뭐 친정체제다 아니다 언급하기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대표께서는 이 최측근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노골적으로 친정 체제가 구축됐습니다라고 내부에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또 뭐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정책위 부의장 뭐 사무부총장까지 전부 다 이재명 당 대표의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는 것은 누구도 뭐 부정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호남 최고위원 인선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임선숙 변호사가 결국 호남 최고위원으로 지명이 되긴 했지만 거론이 됐던 분들 다수가 대선 때 이재명 캠프 호남 이재명 캠프에서 전부 관여를 했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최고위원 그다음에 당직자 인선 그리고 호남 최고위원 인선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은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로열티가 높아진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처럼 자중질환에 휩싸이지 않고 일사불란한 당의 어떤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은 물론 인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강경파가 득세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호남 최고위원 할 때도 제가 그런 좀 약간 비판적인 논평을 냈습니다만 캠프 출신에서만 이렇게 인선을 하다 보니 정작 호남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캠프의 목소리를 내고 내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라는 거죠. 당 운영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레드팀이 있어야 당이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이슈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오 대표께서 잠깐 말씀하실 때도 어찌 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나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당대표 체제를 만들었다고 하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좀 크게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꾸려진 것만큼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언제쯤 그런 민주당이 그 거대 야당의 모습으로서 지금 큰 발자국들을 내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제가 굳이 그 사안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뭐 토론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찌되었건 이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아마 사무총장이나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당 대표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이 뭐 발과 손이 머리가 다 따로 논다면 그건 건강한 육체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수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기획위원장, 당의 또 사무총장, 부총장까지는 뭐 친정체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 다양한 또 이 당직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라든지 정책위 의장, 또 수석대변인 등은 사실 다양한 소위 이제 출신과 계파를 안배해서 구성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쪽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이냐라는 게 아니라 얼만큼 실력 있고 민생에 관심 있고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어갈 것이냐를 아마 국민들께서 더 바라고 또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말 손발이 척척 맞는 지도부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또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아마 이거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일사불란한 민주당의 모습이 장점으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 장점이 언제 발현될 수 있느냐를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아직은 이게 너무 멈춰 있는 음. 이 큰 발이 언제쯤 첫 걸음을 내디딜까? 다들 그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이재명 당대표의 기본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그게 언제쯤 할까라는 게 궁금한 거죠.
지금 저희 중앙에서는 중앙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 참사에 대한 부분, 또 그런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 가지 경제 파탄에 대한 부분, 지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올린다든지, 영빈관에 878억 신축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무총리도 모르는, 국무총리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거나 청와대 수석도 모르는 등의 이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 국정 파괴, 여러 가지 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법무부의 인사검증 관리단 등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 달간 지금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이고 차근차근 당직 인선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당직 인선이 다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다 더 우리 내부의 진용을 갖추고 차근차근 이제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보고요. 또 지금 이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2월 3일까지 예산안 확정 시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는데요. 당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국회 내에서 각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또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맥락에서 보면 윤 정부의 정치 탄압 대책이 꾸려졌는데 여기에 지난 경선에서 진짜 이재명 대표 강하게 비난했던 서른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이 상임 고문에 합류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정치 탄압은 비단 이 이재명 당대표에게만 쏠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 여러 가지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설비 사업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지금 서해 월북 사건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심지어 이 한 상임위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까지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먼지털이식 검찰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파와 이런 부분들을 따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똘똘 함께 뭉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이 여러 가지 전해철 의원님이나 서른 의원님께서 참여하신 거고요. 아마도 방금 그런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손발이 척척 맞는 지도부, 원팀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좀 다소 지도부 구성이 혹은 당직 인선 과정에서 좀 소위 친정체제 구축한 거 아니냐라는 또 시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이유와 원인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저희가 이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정치 탄압에 대해선 단호하게 맞서 싸워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거대 야당에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서도 조금 서서히 움직이는 듯한 게 경선 때도 나왔던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응이 이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좀 자인하는 측면이 있다. 아마 방금 장경태 최고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재명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 다수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이 당 전체로 지금 전이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법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법원의 손에 맡겨놓으니까 법원에 의해서 지금 당이 난도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민주당은 사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오히려 당이 조금 부담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된 수사는 법률 변호인단을 통해서 사법적으로 풀어낼 문제이고 법적으로 대응하면 될 문제고 민주당은 민생 문제를 비롯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그런 접근이 오히려 당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이번에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에 세력고침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던 걸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거기서도 좀 지적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교착 상태에 있다. 이제 저 표현대로 하면 지지율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거 아닌가. 오히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내려갈 때도 있지만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이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그 어떤 그 한계 31% 내외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 일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로 인한 거 아닌가라는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과정에서 당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지지율의 덫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요. 사실 38% 정도 득표하고 이 지지를 얻고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의 3분의 1이 또 이 과반에 가까운 정도로 많은 전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당 지지율이 50% 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또 물론 30% 이내로 낮아지는 것도 좀 저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적정 수준에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지지와 또 비판적 지지 또 어떤 중도적인 어떤 관찰자 시점으로 여러 가지 그런 혼합된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안정적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건 이 더불어민주당의 강점입니다. 방금 마치 변동폭이 큰 것이 좋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들이 듣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저 지지율을 변동폭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선과 지선 이후에 보여주는 정말 비상식적인 이 상황들이 정말 당대표를 윤리위원회에서 갑자기 징계를 주질 않나. 여러 가지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서울지법의 민사합의 51부만 바라보고 있는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지 혹은 지금 당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런 정당의 모습과는 좀 보다 더 다른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 검찰의 출석 요구로 인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예봉은 꺾였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할 때는요. 새로운 어떤 의혹이 발견됐거나 혹은 결정적 단서가 확인됐을 때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소환 요구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 일정도 조율하지 않고 이 추석 전에 어떻게 해서든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무리한 출석 요구로 인해서 그것도 이 출석 요구한 사안도 살펴보시면 국정감사 때 실제 공개된 속기록까지 남아있는 공개된 자료 또는 이 모 언론사와의 공개된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걸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이 원내 제1당의 대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실제 뭐 저희가 이 공개된 방송을 제가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정조차 조율하지 않고 충분히 또 서면 답변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무리한 출석 요구를 하면서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저것밖에 못 했겠나? 저렇게 먼지 털듯이 정말 78,000원 가지고도 130여 차례의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장이라도 한번 발부했는지 혹은 정말 이 압수수색이라도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셨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검찰의 예봉은 꺾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예봉이 꺾인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경선 때 우려했던 사법 리스크도 없다라고 보면 솔직히 이제 민주당은 뭐 훨씬 더 빠르게 민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사실은 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한 달 정도 이제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도 체제를 지금 조금 채워가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또 민생 현안 이번에 이제 원내에서도 22개 또 민생 실천 관련된 의제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우선순위의 7개 의제를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근차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지금 닥쳐오고 있는 오늘도 지금 대정부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당에서 준비한 여러 민생 현안들을 아마 추진해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쌀값 안정화 문제들이 있습니다. 법안 소위는 했는데 전체 회의는 못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께서 계속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이런 상황들 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농도 전남회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이 왜 거기에서 이 정도라면 분명히 본회의 통과를 하냐 못하냐 아니면 하다못해 법사위에서 좀 걸릴 수는 있겠지라고 했지만 전체 회의도 못 갔어요, 농림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아쉽다. 민주당의 모습이
지금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러 가지 양국관리법 개정안 관련돼서 농해수위 전체회의 아직은 상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도 되었고 또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고요. 또 기재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 쌀 수급 현황 등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 여러 가지 추가 수매가 이루어지면 또 많이 반영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조율 중이고요. 만약 조율이 최종적으로 실패할 경우엔 당연히 법안 통과를 강행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아직까지 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모습보다는 충분히 조율하고 정부와 또 대한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실력 있는 또 이 대안을 가지고 있는 야당으로서의 모습도 좀 같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지금 그런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들 관심이 많으신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내용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교 무대에서 욕설 사고, 뭐 일부에서는 외교 참사라고까지 하던데 오승영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참사라는 표현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될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좀 해프닝 정도로 정리해도 될 문제를 너무 좀 공세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유엔 총회장에서 이른바 부적절한 발언 파문도 역시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국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국내 언론에서 이 부분들을 먼저 좀 디펜스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은데 오히려 국내에서 정치적인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 이 당리당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호재일 수는 있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정말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미국 측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 오히려 국내에서 더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뭐 영국 여왕의 여러 이 조문을 간다고 했지만 관참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현재 교통 사정으로 인한 참배를 못했든 혹은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실의 핑계대로 영국 정부와의 조율이 잘 안 됐든 어찌되었건 외교 무능 또는 외교 참사라고 보여질 만한 사안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걸어서까지 참배장에 갈 정도로 여러 가지 성의를 보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까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같이 가서 도대체 조문을 하러 가서 조문하지 않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정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실언은 정말 망언에 가깝습니다. 제가 입에 지금 오 대표께서도 그 지금 워딩을 지금 이 방송에서 공중파에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미국 의회를 폄하하기도 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이렇게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호명되자마자 나가는 모습을 보시기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언급, 탈탄소에 대한 언급을 하셨지만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 3차원억 이상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보다 행동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결국 이 말보단 예산안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런 정말 말과 앞뒤가 다른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정말 국격을 훼손한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인지 정말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정말 안타깝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 제 정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영빈관 시축 이야기 네. 안 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 내용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는 내용 때문에 논란이 더 커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윤석열 정부에서는 분명히 왜 총리가 이런 걸 모르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는 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덕수 총리는 이미 총리를 한 번 하셨던 분이죠. 아주 노회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이 설마 진짜 신문을 보고 알았겠습니까? 아마 내심 이 마음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헬기 관련 신문의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대통령실 심지어 기재부 2차관 출신인 국무조정실장도 본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대정부 질문에서 신문 보고 알았다는 형태로 아마 노회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게 잘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예산, 정책 결정 과정이 불협화음으로 가득 차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 파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8월에 요청했던 사안이다. 영부관 신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관련 담당 수석이라든지 또는 국무조정실에서 이 조정 과정을 거쳤을 텐데 국무총리가 몰랐다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불협화음과 이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어찌됐건 이 문제에 대해서 퇴각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대론하지 말자. 그런데 김기현 뭐 지금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은 오히려 더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퇴각을 명했는데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이건 또 뭔가 아무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각계 전투를 하는 것 같아요. 각자.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은 각계 전투는 아니잖아요. 진짜 크게 큰 전투를 준비를 하시고 이미 진용은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도 남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각오 좀 필요하신? 여러 가지 지금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말씀 드리기 앞서 정말 한심한 정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다못해 광주 서구청사를 옮길 때도 충분히 이 연구 영역을 통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전하는 과정, 정말 이 실제 이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도저히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490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대통령 사무실만 만드는 비용인가 싶을 정도로 영빈관 신축 과정에서의 878억에서 나타났듯이 490억으로는 대통령실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도 이전해야 되고요. 안보실도 이전해야 되고요. 청와대 경호처도 이전해야 되고요. 또 101 이 경비단이라든지 군부대 이전까지 정말 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갔지만 그 국방부 청사로 들어감으로써 국방부의 이 지원부서 또는 이 합참 또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합참이 10여 년 전에 이전 비용이 합참의 이전 비용만 1,800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실에 이전에 490억이었는지 정말 통탄을 금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지금 부처 이전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하는 과정이 정말 어려운데 그것도 대통령실 이렇게 이전하면서 영빈관 신축 비용도 878억을 과연 국무총리도 모르고 청와대 수석도 몰랐다. 그러면 기재부 과장이 혼자 갑자기 갑자기 영감을 얻어서 갑자기 878억을 썼겠습니까?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뭐 이전 비용이 요청이 8월 달에 있었다고 추경호 장관이 얘기했지만 실제 그것도 8월에 요청이 실제 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문이 있거나 요청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국회 운영위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져야 할 일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용들이 뭐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다 혹은 여러 가지 무면허 회사다라는 의혹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많은 얘기들이 지금 논의가 있고요. 어찌되었건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잘 지켜보면서 차후에 있을 국정조사까지, 국조특위까지 만들지는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국정감사 이번에 오 대표께서는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을 수 있을까요? 국정감사의 원래 취지는 1년 동안의 국가 운영, 특히 이제 예산을 지출해서 국가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정책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출하는 것이 이제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물가 안정과 관련된 국민적인 이해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현재 이
이 관련 정부 경제 수장을 비롯해서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의 문제, 이건 좀 심각하게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의 시각차가 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인 어떤 승패를 가를 수 있을 정도로 휘발성이 높은 이슈인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문제도 고금리 문제로 연동돼서 굉장히 그 대출자들, 이른바 영끌족들이라고 하죠. 대출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이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도 이제 민주당이 책임 야당으로서 밝혀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민주당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 중에 하나가 이제 40대이다 보니까 세대적으로는 출산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이 지원 제도가 과연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되는가 문제, 올해 운영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이후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민생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어떤 화려하지는 않지만 표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민주당이 이 부분들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기대치는 들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또 다짐도 다지게 됐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처가 여러 가지, 저희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입법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법안을 가지고 와서 예산과 정책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국정 철학이 없다 보니까 부처 공무원들도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기획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지금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뭐 뛰어다닐 수 있는 사안도 없습니다. 실제로 고유가, 고물가, 지금 고금리 상황인데요. 고유가 상황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인 정부라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인상하지 않습니다. 대체제 또는 보완제인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인상하지 않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결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고유가 상황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립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원래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어찌되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실제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올해 3월에만 해도 미 연준 0.25,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였습니다. 지금 2.2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말에 미국 연준이 지금 1.75인데요. 3포인트 혹은 3.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100bp 정도의 이 완충 지역 지대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4에서 4.5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 시중 금리는 7, 8%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 부동산 대출로 인해서 이자를 80만 원 내고 있던 분들이 320만 원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산 안심 대출 같은 경우도 뭐 금리 전환 대출 등도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걸쳐서 20조, 40조 규모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차 추경이거든요. 3차 추경할 생각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정말 2015년만 해도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고 했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에도 40조 가량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LTV 40이었던 걸 지금 80까지 풀어주고 상한액도 4억에서 6억까지 풀었거든요. 그럼 대출은 더 풀어주고, 그럼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정부가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것인지, 제가 보기엔 40조로 안 끝납니다. 80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도 모를 일인데요. 정말 대책 없는 정부다. 너무 지금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정말 어떻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어찌되건 그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차근차근 전방위적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갈 예정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 대책 없는 정부가 아니라 대책 있는 민주당을 위해서는 이번 좀 어떻게 할지 좀 짧게라도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도 있었고요. 친인척 채용 논란도 있었습니다. 검사가 외교와 정책까지 다 잘할 수 없을 겁니다. 만물 박사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금 경제 상황도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정말 거의 70여 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가 폭이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외교적 부분도 방금 조문 외교라든지 정말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실언, 망언 등도 방금 언급하셨지만, 남북 관계는 시작부터 파탄났습니다.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 등으로 이미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사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을 때
영국 배우들과 술 마시면서 못 만나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동아시아 순방할 때 미리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 등에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지금 대응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산업부 장관이 부랴부랴 지금 미국 건너가서 최대한 얘기해 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고요. 이 한일 관계도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하겠다고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설레발 먼저 쳤다가 결국 또 이 기시다 총리 여러 가지 일본 총리가 매우 불쾌감을 표현하는 등의 정말 한일 정상회담까지도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와 외교, 민생까지 모두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이 잘못된 부분들을 잘 지적해 나가겠고요. 22가지 민생 현안부터 시작해서 방금 양국관리법도 충분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정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쌀부터 이렇게 너무 저급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대안이 있고 유능한 정당으로서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민생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는 주도권 잡기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에 짓눌리고 있는 국민이 기댈 곳은 결국 정부와 국회뿐인데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대책 마련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이드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